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최근담에 보면 사람들이 글자가 있는 유자서만 읽고 글자가 없는 무자서는 읽지 아니하고 줄이 있는 유현금만 연주하고 줄이 없는 무현금은 듣지 않는다. 이것은 정신은 멀리하고 껍데기만 가까이 하미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자서, 무자서라는 개념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불림문자 이런 것들과 통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화담 성형덕 스님이 예전에 보통 자기가 거처하던 집에 금문고를, 줄이 없는 금문고를 벽에 세워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서화담 스님에게 왜 화담 스님의 금문고는 줄이 없이 벽에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화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줄이 있는 금문고를 연주를 하면 그 연주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가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 현이 만들어내는 소리일 뿐이고 또 그것은 아무리 그 소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그 줄 숫자만큼의 소리밖에 내지 못하나 줄이 없는 것을 금문고를 연주를 하면 머릿속에서 천상의 소리, 우의 소리, 그 외에 사람이 아닌 어떤 자연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름다운 연주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소리가 없는 데서 듣는 것과 같지 않으며 모습을 즐기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을 즐기는 것만 같지 않고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이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들리는 얘기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있는 이 주식시장의 공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이것이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마치 이것이 시장에 답을 주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 새로운 것을 근거업체로 삼고 시장에 접근하지만 번번이 실제로 막상 적용해 보면 그 번번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이끌어 나갈 강좌가 주제가 밴드, 즉 볼린즈 밴드와 엠블러프, 어떤 밴드를 이용한 보조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 이러한 보조지표나 어떤 지표 분석 같은 얘기들 혹은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항상 우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 적당한 사례를 두고 적당한 지표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순간에 급등을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해왔던 수법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기법, 소위 말하는 대박을 찾아내는 어떤 특이한 자기만의 어떤 기법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지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도 정답은 없다. 그래서 이 지표라는 건 역시 저 한 사람이 만들어낸 지표가 아니고 가끔 투자자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국 시골에서가 하는 얘기도 책에 있는 얘기 아니냐.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책에 있는 얘기,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같이 되짚어보고 그것들을 이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고 내가 보는 방식은 어떻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혹시나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내가 혹시 생각이 닿지 못했던 부분에 발견되는 약 0.1%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 분석은 대박을 찾는 방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되어질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질서와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방법들을 한 개 한 개 이해해 나가는 방안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그 밴드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즉, 보조지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선물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보조지표를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그 선물 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보조지표들이 사실은 선물을 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조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선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은 선물, 1시간은 보조지표라는 식으로 일단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 엠블러프 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지표들이, 보조지표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그 중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과 이 엠블럽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면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트레이딩에 관련된 어떤 선물에 대한 트레이딩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혹은 어떤 종목들의 어떤 매수 시점 포착 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지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이 볼린저 밴드와 엠블러프는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혹은 보조지표 분석에 있어서 그 출발이자 그것이 마지막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식을 평가하고 주가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뭐냐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주가의 운명을 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어떤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추세선, 가장 전통적인 어떤 추세선을 긋는 방법, 그 외에는 어떤 뭐 패턴에 의한 방법,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지지와 저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고 어떤 가장 개량화된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 현재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에 일정한 지지저항선의 레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밴드 지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밴드 지표 중에 엠벌러프 지표를 만약에 살펴보면 이것은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생겨난 지표입니다. 이 엠벌러프 지표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엠벌러프 지표는 매닝 스텔러라는 사람이 이 지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로 고안을 해냈습니다. 이 지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있어서 어떤 주가에 있어서 이동평균, 즉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떤 n일만큼의 어떤 주가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일 2평이다. 가장 초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20일 2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일간의 주가를 이렇게 쭉 더해서 이 날짜를 만큼 나눈 것이 현재의 값이 되고 또 내일의 값은 앞에 거를 제외하고 새로운 또 오늘 게 들어가서 또 20으로 나눈 것 이렇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 쉽게 말해서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나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하에 일정 폭의 이러한 일정 폭의 저항선과 또 일정 폭의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줘서 이 안에서 주가를 분석하자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주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주식을 살펴보면 막 급등하고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율의 퍼센트 이상으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면
이 주식이 막 대단한 폭으로 실제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최대 하락폭이 보통 1년에 몇십 %, 이번에 지금 대단한 상승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상승한 것,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일정한 폭 안에서 반드시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라는 개념 하에서 이러한 것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이 21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가서 밴드의 상단선에 맞으면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고, 또 밴드의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그 첫 번째 개념이 되고, 좀 더 이것을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똑같은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추세 국면, 비추세 국면, 추세 국면, 추세 국면, 비추세 국면으로 나눠서 이러한 어떤 상승하는 추세 국면, 추세 국면과 횡보하는 비추세 국면, 또 하락하는 추세 국면, 또 상승하는 추세, 횡보하는 비추세로 나누어 가지고 이 추세 국면에서는 이것이 돌파되어 나가면 이 돌파되어 나가는 쪽에서 움직임을 체크하고, 비추세 국면에서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또 추세 국면에서는 이 바깥쪽에서 매매를 하고, 추세 국면에서는 안쪽에서 매매한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엔벨로프라는 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은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어떤 주가지수 엔벨로프 차트입니다. 이 엔벨로프 차트는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 이 엔벨로프는 현재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것은 26일 이동평균의 6%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엔벨로프를 만들어낸 매닝스탈러라는 사람은 외환거래에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이동평균선은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고, 13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상하 2%의 진폭, 26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상하 6%의 진폭을 가지고 설정을 하라라고 얘기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현재 이 경우에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국면, 즉 이러한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국면에서는 이것이 밴드의 바깥쪽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비추세의 국면에서는 이것이 밴드의 안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다시 이것이 추세를 형성하는 국면에서는 밴드의 바깥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이 ADX 추세지표인데, 이러한 어떤 ADX 추세지표가 현재 지금과 같처럼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ADX 추세지표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DX 지표가 상승을 보이는 이 고점까지의 사이에서는 이 밴드를 돌파해 나가는 상황이 매수 지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ADX가 하향을 보이는, 즉 추세가 일단은 비추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것은 이 안에서는 이 밴드를 중심으로 이 밴드에서는 매도하고 밴드 하방에서는 매수하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살펴본다면, 우리가 엔벨로프라는 것은 일정한 주가가 평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주가는 급격하게 이렇게 한 개의 주가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가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여 가더라라는 경험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가가 이러한 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갔다 손 치더라도 이 주가는 우리는 경험칙상 실제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움직여 가더라라는
그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선을 설정해 두면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착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매매하는 기법에서 상세하게 찾아보면 일단 엔벨로프 지표는 제일 먼저 설정해서 중심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평선이 중심선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권장하기는 13일 26일을 13일 26일을 스톨츠가 주장하였지만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보편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엔벨로프의 중심선을 긋고 보통 26일 이평선에서 6%를 주장하였는데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약 6% 정도의 폭을 설정을 하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6%의 폭을 설정을 하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적당한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폭을 설정을 투자자분들이 각자 스스로 폭을 설정해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종목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내재 변동성이 차이가 크고 중소형주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내가 추적하는 종목은 현재 매일 이동평균선의 몇 %의 폭, 어떤 종목은 며칠 이동평균선의 몇 %의 폭을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설정의 개념은 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설정값이 상하 밴드가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만약에 이러한 식의 주가를 움직이는 이러한 식의 폭에서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폭에서 이평선의 폭에서 어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서 설정이 가장 완벽하다면 이 부분이 설정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벨로프 차트에서 우리는 엔벨로프 차트에서 설정을 할 때 자, 일단은 사례는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제한을 하지만 그 중에 24일, 26일, 18일 투자자분들마다 종목에 따라서 정하시고 이것을 약 4%에서 약 한 8%의 범주, 저는 6%를 추천하는데 이러한 범주 안에서 폭을 정한 다음에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서 일봉이 이제 이렇게 각자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럼 이제부터 이것의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매매는 일단은 엔벨로프의 매매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은 뭐냐? 첫째, 보편적인 원칙 첫째, 밴드를 돌파할 때는 참여하라. 즉, 밴드 돌파 시 참여하라. 이것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두 번째, 밴드를 내가 보유한 포지션과 반대로 돌파 시에는 즉시 빠지고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하라. 세 번째, 밴드의 같은 쪽으로 반드시 참여하라. 즉, 밴드의 방향에 즉, 밴드의 돌파 방향에 동시에 참여하라. 네 번째, 보통 이동평균선, 즉 중심선, MA선, 이 중심선에 닿고 반전되지 않으면 즉각 참여해라. 이것이 이 엔벨로프 매매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밴드 추세가 현재 지금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하면 이 돌파 시점은 절대적으로 매수의 시점이고, 이것이 하향 돌파를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매도의 시점인데, 이유는 이렇게 돌파됨으로써 이 밴드가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하향 돌파 시에도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쉽기 때문에 밴드를 돌파하면 참여해라. 그것도 새로운 추세의 시작에 기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반대로 돌파 시에는 즉시 빠져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물은 일반적으로 현물과 달라서 매수와 매도의 두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심선을 중심으로 현재 밴드 폭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 종목을 원칙대로 하단선에서 매수를 해서 밴드의 하단에 닿으면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탈을 해버리면 즉각적으로 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 매도하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즉 내가 매도 포지션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선물 매도는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다가 만약에 이것을 돌파해버리면 즉각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로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현재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반대로 가고 현재 내 생각에서 고집을 버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동평균선의 리버스가 된다면, 즉 현재 중심선에 밴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의 밴드를 설정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추세 국면인데, 만약에 이동평균선에서 반전되지 아니하고 이동평균선을 통과를 하면,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통과를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라. 즉 이 돌파되는 방향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밴드의 개념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밴드는 비추세 국면과 추세 국면 두 개를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엔벨로프 경우에는 추세 추종과 비추세 추종의 두 가지의 국면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추세 국면, 즉 밴드 내매매와 밴드 외매매를 따질 수가 있고, 비추세와 추세를 놓고 본다면, 추세 국면과 비추세를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면 추세 국면은 밴드의 돌파를 따르고 비추세 국면은 밴드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현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추세 국면인지 비추세 국면인지 눈으로 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활용할 수 있는 표는 ADX와 같은 지표들이 추세 국면인지 비추세 국면인지 알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종 지표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현재 이것이 비추세 국면이라고 말을 한다면, 즉 비추세 국면은 행보 국면, 즉 일정하게 하락이든 상승이 어떤 에너지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이때는 엔벨로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 엔벨로프는 특히 밴드 내매매를 한다. 즉 중심선을 두고 밴드의 상한폭과 하한폭을 설정한 다음, 비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밴드 상단에 도달하면 매도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밴드가 상단에 가면 매도하고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밴드 내매매인데, 이것이 만약에 횡보가 끝나고 어느 날 갑자기 추세를 형성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돌파를 나가는 상황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손실을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나는 이게 하향 이탈을 해가지고 급격한 이탈을 보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나아가던 것을 매수를 했던 것을 계속 들고 있다가 매도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여기서 커트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대의 방향으로 즉 밴드를 이탈했을 경우에 손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 밴드 내매매에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따라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비추세 국면에서 밴드 내매매를 이렇게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른 중심선과 관련된 이러한 매매를 하더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중에 보통 도달하면 포지션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중에 이렇게 도달하면 포지션을 취하는데 만약에 종가가 어떤 부분을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위로든 아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맞든 틀리든 종가상 돌파를 한다면 무조건 포지션을 청산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선물에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을 청산하라. 이렇게 해서 위험을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합성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여 있을 때 우리가 매수는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방 돌파할 때 매도하고 상단에 맞으면 매도하고 하단에 맞으면 매수한다. 즉 선물의 경우에는 이런데 선물의 경우에 중심선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서 상방으로 이탈할 때 매수를 하고 하방으로 이탈할 때 매도를 해서 이 상단 추세의 끝에 오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한다. 하단 추세의 끝에 오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한다. 이러한 전략을 만약에 취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급격하게 이탈을 하는 위험은 이러한 리스크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익의 폭은 이 범위로 제한이 되는데 이익의 폭은 현재 이 밴드 폭의 50%로 이익의 폭은 제한이 되지만 손실폭은 절대적으로 이 밴드 아까 쪽에서는 손실폭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 단기 매매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현재 밴드 속에서 현재 주가가 비추세인지 추세인지를 안 다음에 비추세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어떤 밴드 매매만 하되 이것을 중심선을 이탈하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정하고 이 상단과 하단에서 예외 없는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손실은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 추세 국면에서는 즉 이러한 어떤 밴드가 이렇게 가는 국면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주가가 혹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든지 혹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간에 중심선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는 추세든 하락을 하는 추세든 추세가 설정이 되었다면 현재 이 추세에서는 확실하게 추세가 정해져 있다면 각종 지표상으로나 어떠한 곳에 추세가 정해져 있다면 이때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추세 국면에서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다. 즉 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외매매 즉 현재적으로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을 노려서 상단이 돌파되거나 하단이 돌파되거나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에 이 돌파되는 국면 이 순간을 우리는 매도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즉 돌파 시에 신규 매수를 하고 지지는 오히려 반대쪽 지지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지지선을 삼고 이 중심선이 무너지면 다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매수의 지지선이 된다 하더라도 추세가 주어진다면 이 주어졌을 때 매수 국면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결정적인 매수 국면은 이 추세 상단의 돌파다 혹은 추세 하단의 돌파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그 가장 중요한 추세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파를 한다고 매수를 했는데 거꾸로 되돌아들어 버리면 손실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고, 또 하향 돌파를 한다고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서 올라가 버린다면 또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돌파 시 매수를 하였다가 되돌아오면 반드시 청산을 하고, 하향 돌파를 하였을 때 매도를 하였다가 되돌아오면 매수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매매 신호가 발생되면 매매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종가에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 시에는 이러한 어떤 밴드를 중심으로, 즉 좀 더 방법을 줄인다면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을 같이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진입을 할 때는 여기에서 밴드에서 매수를 하고, 밴드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되돌아오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즉 매수를 해서 올라가서 되돌아오면 매도를 하고, 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포지션을 설정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밴드 매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추세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이것이 추세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상단 추세 안에서 상단 추세 안에서 매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에 하락이라면 하단 추세 안에서 매도에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라.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원칙이 되고, 이것이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국면에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 매매를 하라. 이것이 또 두 번째 밴드의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밴드를 설명드렸지만, 이 밴드라는 것은 선물에서는 대단히 유용하지만 현물에서는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어떤 유연성의 기로로 인해서 실제로 매매 테크닉에 상당히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현물 주식을 위해서 활용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린저 밴드인데, 현재 이 엔벨로프는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잘 드린 편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하면,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페니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페니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알파 밴드, 베타 밴드, 즉 알파 베타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개발을 했고, 존 볼린저가 이것을 볼린저 밴드로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사용하였는 그림인데, 우리는 이 엔벨로프 개념을 중심에 둔 다음에 현물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를 중시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우리가 밴드의 엔벨로프의 개념은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이동평균선의 일정 폭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일정 폭을 상하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매매와 매수와 매도의 어떤 시점으로 삼는다, 참고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엔벨로프의 개념은 여러분이 HTS에 이것을 켜놓고 엔벨로프를 다 분석을 해야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지만,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지금처럼 이 중심선에서 몇 %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변동성에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변동성이 극소화되어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횡보는 미래의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 변동성이 미래의 큰 폭의 주가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큰 폭의 주가를 예고하는 것을 이 변동성의 어떤 추적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개념상으로는 만약에 어떤 엔벨로프가 이동평균 중심선, 즉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괴리가 되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복귀가 되고, 아래쪽으로도 이만큼 괴리가 되면
이쪽으로도 복귀가 된다. 즉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와 그것의 어떤 복원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엔벨로프라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이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이것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세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즉 모양은 같지만 관점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인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의 중심을 둔 다음에 양 방향에 이 밴드 폭은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알 필요조차 없는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의 2배수인 2배 승수, 즉 표준 편차의 2배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즉 이동평균 수치의 표준 편차의 2배 승수에 해당하는 수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나가기로 하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나 진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흔히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이번 시간에 볼린저 밴드까지 다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볼린저 밴드로 어떻게 응용되어지고 실제로 어떻게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다시 한번 공매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는 작년에 성도 ENG로 대표되는 우풍상호 신용금고의 공매도 사건 이후로 두 번째로 우리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공매도 사건은 이번에 다행히 해당 증권사와 정리금융공사가 실제 주주들에게 주식을 현재 주가보다 좀 비싼 값에 매수를 해서 결제를 함으로써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공매도 사건의 어떤 여지는 아직까지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몇 가지 잠깐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성도 ENG 공매도 사건 이후 기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매도 주문을 낼 때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여전히 기관은 공매도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권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 주체들이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결제가 확실한 경우로, 첫째, 결제일까지 매도 물량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둘째, 신용거래 대조 또는 대차 거래에 의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 셋째, 결제일 전까지 전환사채 등의 권리 행사 또는 유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넷째, 장외매매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 있다.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증권사들이 기관들에게는 보유 주식 물량을 구두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는 문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기관의 경우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관행상 기관들에게 확인 절차를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 우풍상호 신용금고의 대우증권을 통한 성도 ENG 공매도 사건 이후 기관에 대해서도 결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실제로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많은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대금속 이외에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매도 여부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상황상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공매도 이후 결제 불이행 사태를 발생시킨 증권사에 대해 정관상 시장에서 매매 거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해결책으로는 일부 주주들은 거래 정지 조처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도 불사하게 되는 태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언와인드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이 문제에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흔히 공매도라고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아시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미국같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70% 이상이 육박하는 경우에 이러한 공매도의 불이행이 이행에 대한 어떤 약속이 담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허용하기에는 실제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시장이 어떤 종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요즘 개별 종목 옵션이 도입을 되었긴 하였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례를 두고 본다면 개별 주식 옵션에서 풋 옵션을 매수를 한다든지 콜 옵션을 매도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소극적 방법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방법은 실제 한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는 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특정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미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인데 개별 종목 옵션이 유동성이 풍부한 일부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개별 종목의 경우에 하락이 예상된다면 어떤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주가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매매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건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이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미국식 제도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공매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선물을 매수하거나 혹은 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증거금이라든지 그 위에 그에 따르는 만큼의 예를 들어서 현물을 사더라도 현물의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선물을 매매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증거금만큼의 돈을 지급해야만 매매가 가능한데 공매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오늘 시점에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상태에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이 주가가 만약에 7,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300 결제일 날 7,000원이 되면 7,000원에 내가 매도한 10만 주만큼을 사서 내가 공매도한 만큼을 메워준다면 실제로 나는 10,000원에 팔아서 7,000원에 메워 넣은 것이기 때문에 3,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는 10원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공매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돈도 없이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가 개인에게 허용될 리가 없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나 실제로 이러한 어떤 강제 이행의 가능성이 제일 적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문이 사실상 열려 있었는데 지난번 성도 ENG 사건 이후에 이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사실상 금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공매도는 암암리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는 결제가 확실한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매도 물량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결제일까지 매도 물량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공매도를 할 기관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시행을 했을 때 매도를 시행했을 때 증권사가 매도 물량이 확보 가능할까라고 물으면 확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볼 때는 확보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데 공매도가 안 됩니다라고 고객에게 기관 투자자도 고객이니까 고객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증권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조항 안에서도 두 번째 신용거래 대주 또는 대차거래에서 차입한 증권을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방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결제일 날 전환세차를 권리 행사를 할 준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유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전환사채를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주주가 현재 전환사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며칠 후에 지금 우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며칠 후에 예전에 메디슨이 부도나기 하루 이틀 전에 각 사장과 전 사장까지 자기 자신의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현재 내 보유 주식을 팔기에는 내가 지분 거래에 제한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했을 경우에 이 전환사채를 만약에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현재가에 매도를 해버리고 전환사채를 전환인을 전환을 받아서 주식으로 대납을 해버린다면 실제로 미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당겨서 이익을 실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충분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이러한 조항들은 만약에 굳이 공매도를 하고자만 생각한다면 언제나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공매도가 허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통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실제로 공매도가 현재 공식적으로 내어놓고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는 것이 그렇게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중소형 개별 종목에서 일어나는 공매도 예를 들어서 하루 거래량이 5,000주 되는 종목에 대해서 1만 주에 거래가 쏟아진다든지 매도가 쏟아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시장 교란이나 조작 행위 같은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비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어떤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 경기는 경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는 어떠한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현물을 사든 어떻게 하든 내가 충분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매매 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기관 투자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혹은 어떤 대주주는 혹은 어떤 작은 어떤 기관성 개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나는 지불하지 않고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출발선상에서 우리 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매도 사건 그 자체 이것이 이번에 불거져서 이번에 현대금속 공매도가 이번에 실제적인 공매도였다 아니다. 또 그것이 이틀 후에 공교롭게 일어났던 어떤 재료와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 이러한 어떤 논란 여부를 자체해서 이 현대금속 사태에서 일어났던 공매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시장 약속에 있어서의 불균형성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정작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래 정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금속 2우B에 대한 공매도를 하려다가 실제로 1우선주를 공매도로 하였는데 1우선주 공매도가 3만 주 주문이 만약에 가능했다면 실제 유통주식이 28,000주밖에 되지 않는 주식을 3만 주를 냈다면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 거래는 15,000주가 체결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 기관 투자자가 이 경우의 문제는 금융결제공사가 예를 들어서 주문을 잘못했거나 동원증권이 매매에서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증권사에서 잘못을 했건 어떻게 되었건 그것은 그것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룰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옵션에 대해서 주문을 넣다가 예전에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증권사의 문제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 매도 주문을 잘못 넣어서 체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혹은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매수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혹은 나는 A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B 종목을 누른 경우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그 직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며칠째 하한가가 내려간다. 이러한 사태들 무수히 많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수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철회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일어난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비록 시장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 하지만 그것을 증권사의 실수였건 정유공사의 실수였건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해당 종목을 거래 정지시킴으로 해서 비록 소수의 주주지만 그 소수 주주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황금성이 제약을 당하는
또 자기 주식이 어떤 정상적인 수급에서 벗어나버리는 피해를 당하였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시장은 이렇듯이 소액 주주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룰이 정해지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외 어떤 메이저들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많이 관대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룰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참에 우리는 어떤 시장 전체의 룰에 얼마 전에 증권 거래에 있어서 시장 조작이나 교란 행위에 대해서 아주 중형에 처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법적 조항 못지않게 시장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항의 문제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공평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